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 이제 의미와 발전 과정에서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딱 한 게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 부분 여기 할 겁니다.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할 건데 이게 또 만만한 부분이 아니네요.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서 오늘은 큰맘 먹었습니다. 큰맘 먹고 조금만 하고 그 동영상 한 5분짜리 동영상 하나 보고 끝낼게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제 여기 사람 이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 이름 들어가는 정도까지만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저도 오늘은 왜 이렇게 하기가 싫은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과감하게 짧게 이게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설명하는 게 사실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한 명 한 명 설명할 때도 솔직히 1시간씩 잡아먹을 수도 있어서 또 너무한 것 같고 아이고 예 문자 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짧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간단하게 동영상 보고 정말 좀 진짜 간단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얘기하면서 또 2분 잡아먹었네요. 자,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시민혁명, 우리가 왜 근대 시민혁명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면 이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게 근대 시민혁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현대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주의는 지난 시간에 봤지만 좀 다르죠. 근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공화주의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근대 민주주의는 이제 진짜 소수의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회 지도층이었던 부르주아들의 민주주의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이제 대중민주주의 사회인데 대중민주주의까지는 오지 못한 그런 한계는 있었지만 어쨌든 민주주의가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거대한 담론들이 나온 게 이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역사 얘기를 조금 하면서 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천부인권 사상이나 계몽 사상이나 사회계약서를 설명하려면 조금 역사 얘기부터 가야 돼요. 우리 이제 역사를 보면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 뭐 이런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유럽 역사입니다. 고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세가 있죠. 중세를 우리가 흔히 봉건 사회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게 절대 왕정이에요. 그 절대 왕정을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시민사회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요것들을 깨게 되는 이제 결정적 어떤 계기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뭐 앞에 여기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 절대 왕정에서 근대 시민 사회로 깨져 넘어오는 요때 이제 바로 시민혁명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때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혁명을 봐야 되는데 이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바로 요 세 개였던 거죠.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그리고 요 시기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 르네상스를 좀 봐야 돼요. 르네상스는 이제 다시 고대 이거를 꽃피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다시 고대는 나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에요. 고대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는 인간 중심의 문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때는 인간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이때는 기독교 문화예요. 이때도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의 말씀으로 끝이에요.
뭐 이성이고 과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신의 말씀이면 끝인 거예요. 괜히 과학으로 뭐 한다 그랬다가 뭐 하냐면 여기 묶여가지고 저 불에 이렇게 타서 죽는 겁니다. 괜히 뭐 과학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냥 잡혀가고 기둥에 매달려가지고 불타 죽는 거예요. 언제? 이 중세시대와 절대왕정 시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과학이고 제가 방금 과학이고 나발이고 하려고 했는데 예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아니야 인간 중심에 우리 뭔가 해보자로 다시 간 게 그게 이제 르네상스입니다. 근데 이 르네상스는 이제 북부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 유명한 사람들 다 알잖아요. 뭐 누구 있죠? 뭐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때 르네상스형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그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북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가 이게 이제 서유럽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런 예술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거에서 그 사회 제도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런 천부인권 사상. 이걸 천부인권 사상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연권 사상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적 문화로 설명하면 천부인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부, 신으로부터 부여된 인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불가침인 거죠. 신이 준 거니까 불가침이잖아요. 이런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보지 않으면 자연권이라 그래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처음부터 불가침의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인권과 자연권은 사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기독교적으로 보면 천부인권이라고 부르는 거고, 좀 더 이제 자연법 사상으로 보면 자연권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있는데 두 개 이제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이 꽃피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 절대왕정 시기를 뒷받침해준 사상적 배경은 뭐냐 하면, 얘가 자꾸 눌리네요. 이거예요.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은 누가 줬다? 신이, 하나님이 줬다. 따라서 절대로 인간이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 권력을 갖는다. 이런 뜻이었던 거죠. 이때는. 근데 르네상스 시기를 거쳐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이 너무 궁색하잖아. 하나님이 줬다고? 그걸 어떻게 증명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계몽사상이라는 것도 생겨나는 겁니다. 계몽사상의 본이,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계몽사상으로 생각을 해보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때는 우리 중세시대, 봉건시대 이때는 다 이제 기독교라 그랬잖아요. 모든 건 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근데, 이 시기가 되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과학적으로 이거 다 미신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계몽사상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 계몽사상에서 사회계약설이 튀어나오죠. 계몽사상 중에 그러면 국가라는 건 왜 만들어졌지? 신이 만들었어? 설명이 궁색하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국가는 진짜 왜 만들어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국가의 창설에 대한 최초의 국가의 창설에 대한 이론은 굉장히 많아요. 뭐 신의설이라서 이제 왕이라는 신의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왕의 권한도 신이 줬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뭐 정복설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때는 이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게 이때 생겨나면서 맞아 국가는 이래서 만들어지는 거야. 왜? 국가는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런 생각을 이때 처음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걸 사회계약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죠. 간단히 설명하면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세 사람의 얘기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세 명의 주장을 거의 하나로 그냥 묶어서 뭉뚱그려서 설명한다면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물론 여기 자연 상태를 얘기하는 게 다 다르죠. 셋 다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한번 상정해 보자는 거죠. 자연 상태가 정말 그 늑대와 늑대가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뭐 다른 평화로운 사회인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 이게 사람이라고 쳐보죠. 이게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국가라는 게 없던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그리는지는 이따 보시면 알게 돼요. 저 사람 모양 못 그려서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닙니다. 이걸 사람들이라고 쳐보죠. 이 칠판에다 그리면 금방 그리는데. 네. 자,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보면 규칙도 없고요. 보호도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막 내가 먹을 걸 막 만들어 놨는데 어떤 심센 놈이 와가지고 내 뒤통수 빵 때리고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요. 항상 불안한 거죠. 또는 우리 10명은 잘 살고 있는데 있잖아요. 우리 10명은 잘 살고 있는데 얘네 말고 다른 동네에서 일로 확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툭 죽이고 우리 물건 재산 다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 불안한 겁니다. 위험한 거죠. 뭐 이래서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여기 좀 지울게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거 자연 아까 우리 자연권이라 했죠. 자연권 또는 천부인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 이 권리 한 명 한 명의 권리를 예를 들어 10이라고 치면 이 권리를 우리 이렇게 쪼개자. 이 권리를 쪼개자. 어떤 사람은 쪼개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쪼개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쪼개자. 이만큼씩. 예를 들어 이거 5면 우리 5씩만 쪼개자. 그래서 각자 쪼갠 5씩을 쭉 모아서 하면 50이라는 만큼의 힘이 생기잖아. 이 50이라는 힘을 누군가에게 주자라는 거죠.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걸 뭐 정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얘네한테 주자는 거죠. 그럼 얘네는 이걸 갖고 우리가 이렇게 주면 얘는 이걸 갖고 우리를 뭐 해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무언가를 줬고 주었고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생각해보죠.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았어요. 이게 계약이잖아요. 이게 계약. 내가 뭘 줄 테니 네가 나에게 뭘 해줘. 이게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 사이에서도 뭐가 있었죠? 계약이 있었다는 거죠. 나 5만큼 뛸 테니 너도 5만큼 뛰어. 내가 갖고 있는 권리에 5를 뛸 테니까 너도 5를 뛰라고. 다 같이 뛰라고. 합의 보자고. 라고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계약, 그리고
왕일 수도 있고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얘하고 우리 사이에서도 계약. 이렇게 계약으로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부르는 게 요 사회계약설입니다. 물론 이거 5씩 뛸지 갖고 있는 게 10이면 10을 다 뛸지, 그래서 우린 빵을 갖고 있을 건지, 아니면 하나 더 띄지는 못하겠어, 떼어내지는 못하겠어. 이게 안 떼어낼 수도 있어요. 안 떼어내고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떼어내고 할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얘기가 조금씩 다른데,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까지만 오늘 쓰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간단히만 봅시다. 3명의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홉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영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로크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루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추 시대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홉스가 훨씬 제일 옛날 사람이고요. 홉스 시절에는 아직, 그러니까 초창기, 사회계약서를 나온 초창기예요, 홉스는. 그래서 아직 영국에서 이 절대왕정이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홉스가, 야, 사회계약설 왕, 너 다 우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너 해준 거야, 이런 얘기 하다가는 뭐가지 잘리기 딱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홉스는 약간 타협점을 찾는 게, 이 사람은 우리 5씩 떼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거 10 다 뗐어, 이렇게 얘기해요. 다 뗐어. 다 떼가지고 왕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왕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인데 왕한테 다 줬어, 이런 식의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제 정치를 옹호하죠. 아직까지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만약에 홉스가 로크나 루소 같은 얘기했으면 뭐가 잘렸다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보기엔 그 누구죠? 뭐 그래도 지분을 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타협점 찾은 것처럼 홉스 아저씨도 타협점을 대충 찾은 거예요. 뭐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크는 일부씩 잘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루소는 아니요, 못 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소는 자연권은 양도하거나 분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 잘라서 누구한테 줄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직접민주정치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이 양반은 잘랐으니까 간접민주정치가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게 이제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요 사회계약설입니다. 요게 다음 시간에 이 3명 할 때는 였다 못하고 교실에서 칠판에다가 쓰는 거를 이렇게 아마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3사람 얘기는 였다 하기엔 좀 협소하네요. 예, 여기까지 일단 사회계약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영상 지난번에도 한번 해줬던 그 옛날 동영상이 있어요. 5분 사탐이라고. 그 동영상 딱 보고 마무리하는 거로 할게요. 거기에 동영상 보면 거기에 이제 사람 3명 나오고 하거든요. 그게 홉스, 로크, 루소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 그 사람들 동영상 보고 끝낼게요. 인사는 여기서 하고요. 뒤에 동영상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동영상 잘 보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